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우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운동화나 옷가지를 살 때 먼저 얼마나 오래 신고 오래 입을 수 있을까 하는 실용성부터 따지기가 바빴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물건을 살 때 우선 디자인부터 살펴보기가 바쁘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그야말로 유명한 시인이자 공예 작가인 어른 한 분을 모셨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 산하 재단법인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의 이사장인 장윤우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워낙 바쁘신 분이라 행여 못 오시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선생님 외모에서는 순박한 시골티가 물씬 풍기는데 실제는 선생님은 서울 토박이에 서울중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대학도 서울미래를 나오셨더군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어린 시절에 서울 풍광이요. 청계천에서 정말 멱도 감아보셨습니까? 예, 제가 어렸을 때 물론 저 청계천 그 수표교 근처에서 놀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 영천의 그 독립문 옆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무학재 넘어오는 그 홍제천이 가까워서 거기 가서 가지도 잡고 멱도 감고 자주 거길 다녔습니다. 이 청계천에는 나중에 대학 시절에 가보니까 그 판자촌이 출배해가지고 아주 뭐 나야가라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미 지저분해졌어요. 예. 예.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시인으로 등단한 언론 매체 또한 서울신문이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1963년도 신춘문예를 통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서울미대를 졸업하시고 1962년도에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금속 벽장식 10장생을 출품하셔서 입상하셔가지고 공예 작가가 되셨죠. 네. 어떻습니까? 선생님 원래 유년 시절의 꿈이 시인이었습니까? 공예 작가였었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시인이 꿈이었죠. 당시에는 그 전쟁 시기가 돼서 저희가 그 피난을 여수로 갔습니다. 여수항에서 그 망망한 대해를 바라보고 또 그 다도해를 보면서 그 말하자면 시인의 꿈을 익혀서 그래서 이제 시인이 되려고 했는데 대학을 진학을 앞두고서 당시에 모든 상황이 그랬지만은 이 문학이 춥고 배고프다. 그리고 또 문학을 할 수 미대를 가도 문학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미대를 가게 됐는데 미대에서도 그 당시는 이제 응용미술과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예과지만 그래서 왜 응용미술을 했는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순수 미술은 그야말로 그 고향의 길이고 형국의 길이고 또 배가 고프고 저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가난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할까. 그래서 그런 실용적인 그 미술 공예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 뭐 선생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저희들 일반인들 머릿속에는 그 순수 미술학과와 그 산업미술 또는 순수 미술학과와 응용미술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디자인이라는 말이 요즘 많이 사용되지만 저희들한테는 생소합니다. 마침 선생님은 그 한국 디자이너 협의회 이사장을 역임하셨으니까 이 기회에 디자인에 대한 개념 정리 좀 해주시죠. 디자인이라는 그 용어가 우리 정착되기는 거의 멀지가 않습니다. 원래 디자인이라는 말은 좀 레티노에서 나온 말인데 계획을 명시한다.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걸 좀 학문적으로 표현하면은 용적 또 미적 조형 계획의 가시적 표현. 그러니까 용 쓰임새와 아름다움이 곁들인 그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이 디자인이고 지금 우리 생활에 아주 너무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 종류가 크게 분류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크게 분류하면은 뭐 이 영어로 하면은 이제 시각 디자인, 비주얼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프로덕트 디자인, 생산 디자인. 그래서 이제 시각 디자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포스터라든지 무슨 상표라든지 모든 그런 것들을 이제 일컬고 그 이 생산 디자인하면 이제 이른바 공예. 그러니까 쓰임새가 있고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 목공예라든지 가구라든지 도자기라든지 뭐 금속 장신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거기에서 이제 파생돼 가지고 또 많은 그 뭐 패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용어가 번져나갑니다. 언젠가 국내 굴지의 가구 회사 중역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태리 가구를 따라잡을 수 없는 까닭은 그들이
천문학적 규모로 투자하는 디자인 개발비를 담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국내 기업인들의 그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참,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부들이 백화점에서 그 외제 가구들만 참 선호하고 값이 엄청나게 비싸도 그걸 구입하고들 야단입니다. 대기업에서는 지금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그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해가지고 디자인에다가 개발비를 꽤 많이 투입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어림도 없어서 외국 작품들, 외국의 그 가구라든지 그런 모든 것에 대한 그 모방이라든가 또는 표절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참 열악한 현실이죠. 21세기는 문화전쟁의 시대라는 말도 결국 우리 기업인들도 이제는 그 의식의 발상에 대전환을 해서 제대로 된 미학적 소양을 갖춰야 된다는 말이 되겠는데요. 네. 선생님 평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절실한 말씀이죠. 또 과거에는 그 기업의 디자이너를 두었어도 도안쟁이 이런 식으로 해서 참 업신여김 당하기가 일쑤였고 또 그 디자이너들도 역시 여러 가지 그 여건이 열악하니까 좋은 디자인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기업이 그런 걸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디자이너들의 위치를 격상을 시켜가지고 대우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뭐 자동차라든지 그 외 많은 것들이 우리 손으로 디자인해서 외국에 나가서 이제 평가를 받기에 이제 이르렀죠. 그래서 이 지금은 과거에 도안제이라고 했지만은 지금은 이 도안가 디자이너. 그래서 그 디자이너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제품이라든지 작품의 그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설계에서부터 시장 조사, 마케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이 제품이나 작품에 대한 그 사후 조사, 그리고 그것을 갖다 모든 것을 조립하는 일종의 사회 개혁가인 동시에 미의 조리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국 디자인도 쉽게 말하면 이제 독창성, 이제 오리지널리티가 문제라서 일반 그 기술적인 어떤 공산품과 달리 대단히 저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많겠어요?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공예가들, 공예 그 상인들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혼자서 독자적으로 그 제품을 만들지를 못하니까 요즘은 그 연립을 해서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선 어떤 생존의 길을 이제 모색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어떻게 좀 도와줄 것인가 여기에 이제 산업자원부에서는 그 분당에 있는 그 산업디자인진흥원을 만들어서 지금 대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또 문화관광부에서는 제가 지금 책임 맡고 있는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을 설립을 해서 이게 지금 3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참 디자인에서부터 업체 또 이 작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 산학 협동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선생님은 대단히 바쁜 분으로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 꾸준히 시집도 만드셨고 지금까지 9권을 만들었던가요? 네, 9권에다가 시선집 2권이 있어서 11권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리고 또 국내외에서 줄기차게 또 금속 조형전도 개최하셨고 정년 퇴임 때까지 대학 강단도 지켜오셨고 가령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앞으로 한 가지 일밖에 못한다 그러면 선생님 어느 일을 택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그게 좀 난감한 질문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시문학과 이 공예는 이 같은 이 말하자면 시정신에서 예술 정신에서 나온 거니까 표현의 어떤 매체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그래서 같다고 보지만은 꼭 택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공예 쪽을 택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제가 그 꿈을 먹고 참 사춘기 시절부터 익혀왔던 그 시인 그건 이제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고루 나눠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예 쪽으로 택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언제 어떤 일 앞에서 가장 큰 성취감을 맛보실 수 있었습니까? 가장 큰 성취감이라기보다는 뭐 이 성취감을 몇 번 맛봤죠. 제가 그 만들고 싶은 그런 그 큰 조형물 같은 걸 만들어서 공원이라든지 혹은 그 건물 앞에다 세워서 많은 사람들의 그 평가가 좋게 나온다든지 또는 어떤 그런 그 기념관에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고루 즐길 수 있고 또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조형물들을 세운 거 하다고 또 제가 역시 이 젊은 시절에 그 국전에 입상한 거와
신문사 신춘문예에 당선될 때 그때가 참 큰 성취감을 맛봤죠. 예.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소홀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는 법인데 가만히 돌이켜 보아서 안타깝게 느낀 일은 없었습니까? 글쎄요, 뭐 이렇게 40년 동안 저 제자들을 키워왔는데 특히 이제 여대에서 한 군데서 33년을 있었는데 성심여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참 제가 기대했던 그 학생들이 사회 나가서 그 참 결혼에 또 실패했다든가 또는 작가가 되지 못하고 그냥 가정에 얽매여서 평범한 주부로 전락되는 거 뭐 그런 등등이 참 교직자라서 그런지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 좀 전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소위 말하는 환경조형물이요. 큰 빌딩 앞에 네. 설치하는 조각 작품들. 선생님 그런 작업을 꽤 많이 해오셨는데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어디 있는 어떤 작품들입니까? 우선 그 용산에 있는 그 전쟁기념관에 육해공군 해병대 경찰 그 5개 큰 조형물을 했고 또 저 천원에 있는 독립기념관에도 했고 그리고 뭐 롯데백화점 상계점이라든가 또는 뭐 부천역 앞이라든가 또는 저 안산에 있는 영풍 플라자라든가 또 충주호에 있는 그 조각공원의 조각 작품 등등 꽤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88 올림픽을 계기로 도시 공간 미화를 위해서 이른바 예술작품 설치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졌죠. 네. 그리하여 연금평 3,000평 이상의 건물 앞에는 의무적으로 총 건축비의 1%가량을 투자해서 환경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어서 만들어진 환경조형물들이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는 흉물이거나 고철더미로 보인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는 게 사실입니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그 이 건축주의 양식 문제인데 워낙 그 이 건축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 1%를 낸다는 것도 큰 일이고 또 미술에 대한 어떤 그 안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 조항으로서 이렇게 설치하게 하니까 참 유명한 작가의 어떤 그 필생의 작품으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작가들은 다루기가 힘이 들고 또 제작비가 많이 들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입에 맞는 무명 작가라든가 심지어는 사이비 작가들에게 그 명목상 외형을 맞춰놨지만 실질적인 금액은 그렇게 지불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졸속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식이 됐고 또 일부 좀 양식이 없는 작가들을 뭐 좀 자격 미달인 그런 저희들은 뭐 함량 미달이라는 얘기도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또 건축업자라든가 혹은 건축주하고 영합을 하고 중간에서 이제 문제점이 그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부 뭐 화랑이라든가 그 외 전문 브로커들이 나서 가지고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도맡아 가지고서 작가를 물색을 해서 자기들에게 그 조건을 맞추는 작가를 선택해서 작품을 설치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예. 조각가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참 좋을 기회인데 네. 그게 이제 잘못 운영되고 있구만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얼마 전에도 그 신문에 났습니다만은 모 조각가와 그에 상환한 또 그런 그 어떤 소기업자가 이 법정에 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걔들이 뭐 풀려나는데 또 다시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더군요. 예. 그러면은 선생님은 그런 작업을 그 환경조형물 만드는 작업을 꽤 하셨는데 재미를 못 보셨다는 말씀입니까? 재미를 못 본다는 것보다도 저가 그 정말 하고 싶은 또 충분한 어떤 제작비를 주어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그 만족스러울 만한 그 제작비라든가 또는 그 어떤 그 장소가 못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또 이 제작하는 데는 제작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많이 동원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재료도 굉장히 비싸고 또 그렇게 주물을 붓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일종의 그 기피 산업이 돼서 멀리 떨어져 있고 운반 설치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저의 작가적인 그 자존심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제작비를 떠나서 참 평생에 남는 그 조형물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재미는 못 봤습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공예를 전공하셨으니까 자연적으로 이 불교
예술과 인연이 깊을 줄 아는데요. 예. 전래 불교 미술을 보시면서 평소에 어떻게 느끼시고 계십니까? 예, 저는 뭐 지금도 이제 대학원에서 한국공예사를 강의하면서 또 종래 또 학생들과 더불어서 이거 현지 답사를 하게 되면은 예컨대 무슨 저 사원사 동정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또는 참 경주에 있는 그 성덕사 에밀레종이라든가 그에 많은 불교 유적지를 현지로 답사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 그 역사에서 볼 때 삼국시대 고구려는 참 소수리망 2년에 또 백제는 침략 원년에 그리고 또 신라는 법화왕 15년에 불교가 들어와서 국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런 이 작품이라든지 공예품, 일상용품들이 불교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현지 답사를 하고 또 만들다가 보니까 제 조형물도 어떤 것은 불교에 다 비슷하다고 얘기를 듣는 것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이 불교라는 것이 참 그만큼 우리 생활사에 오랜 한국 미술 5,000년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어차피 선생님은 학자시니까 예. 그 우리 불교 예술 뭐 꼭히 공예가 아니라도 좋습니다만 불교 미술 예술에 대해서 평소에 충고하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얘기해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감히 아니 뭐 예. 틀림없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글쎄요, 정말 그 불교의 본래에 그 참 숭고한 정신에 이제 입각을 해서 제가 그 불교 미술전도 공모전도 한번 심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그 불교적인 어떤 그 자세와 그 제작 정신에 입각해서 작품을 제작하지 않는 좀 그런 경향들이 또 많이 나타나고 보니까 눈가림식이라든가 수박 겉핥기식의 모습이 간혹 보이곤 합니다. 예.